김진의 돌직구쇼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문 읽어주는 남자 이재명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을 두고 오늘 많은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조간신문은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는 일면 톱기사 제목으로 이걸 뽑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기자회견에서 인사검증 실패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혜숙 과기부, 박준영 헬스부, 노영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발탁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밝혔고 결국은 임명 강행을 시사한 것 아니냐 동아일보는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야당은 즉각 반성 없는 대국민 선전포고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잠시 뒤 문재인 대통령 어제 기자회견 관련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는 일면 톱기사로 1년 4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검찰은 어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이 된 송철호 울산시장은 정치 검찰이 억지로 끼워 맞춘 삼류 정치 소설이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이 재판 결과 향후 문재인 정부의 평가가 더 직결될 텐데요. 이 재판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접종 대상 778만 명인데 추가 백신 물량은 723만 회여서 백신 수급이 아슬아슬하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춘천시 코로나 예방 접종 센터로 쓰이는 춘천의 한 체육관 모습인데요. 백신 접종이 중단되면서 텅 비어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접종 예약 대상자가 60대 이상으로 확대되는데 백신 수급 과연 원활할지 굉장히 우려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백신과 관련해서 차질 없이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이 소식도 잠시 뒤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함께 돌직구를 알려주실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부동산 실패를 인정했지만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할 텐데 이 부분만은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바로 인사 문제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판단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발탁의 취지와 이분에게 기대하고 있는 능력과 그다음에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또 이제 문제점들 함께 저울질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흥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무한주기식 청문회가 됩니다. 국회의 논의까지 다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방금 들으신 것처럼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로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무한주기식 청문회 때문에 유능한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청와대 관계자들은 오늘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할 계획이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고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협상 과정과 여론 추이를 살핀 뒤 대통령이 최종 판단할 텐데 결국 임, 박노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임혜숙, 박준영, 노영욱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건 아니냐 이런 기류가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결정적 흠결이 아니다라는 기류와 기대에 못 미치는 건 틀림없다 이런 기류가 좀 찬반이 갈리고 있는데 어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의총서 나온 의견 정리해서 청와대에 전달할 것이다. 국회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청와대의 시간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먼저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어제 대통령은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청문회가 무한주기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유능한 인재를 발탁할 수가 없다. 이렇게 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좋은 후보자들에 대해서 능력은 제쳐두고 도덕성 검증에만 매몰된 나머지 후보자 흠집내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라고 대통령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거에 있었던 황희 장관 후보자 혹시 기억하십니까? 당시 어떤 전문성도 어떤 도덕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임명했다라는 것이 보수 진보 매체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언론의 비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은 강행했던 게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였죠. 이번에 3명의 장관 후보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도덕성만 갖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덕성에 걸린 문제가 직무 관련성과 집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20조가 넘는 국가 R&D 연구 예산들을 쥐고 흔드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연구 윤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장관 후보자로 부적격이다. 해수부 장관은 해경, 밀수를 단속하는 해경에 대한 주무부처 수장인데 거기에 대한 장관 후보자 가족이 사실상 밀수에 준할 정도로 엄청난 도자기를 갖고 들어왔으면 그 형이 어떻게 쓰겠느냐.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LH 투기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 투기 발본색원하고 부동산 문제 해결해야 되는 적임자인데 여기에 대한 갭투기 논란이 돼 있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후보자 흠집내기가 아니라 결국 그 후보자가 가져야 될 부처 장관의 직무 관련성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이죠.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보건대 청와대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여러 여론들 신경 쓰지 않고 마이웨이 끝까지 가겠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 고용진 대변인이 얘기했던 이제 곧 청와대의 시간이라고 얘기했지만 청와대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국민의 시간이 돌아올 겁니다. 청와대의 시간이 지나면 국민의 시간이 올 것이다. 앞으로 국민적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김병민 비대위원 지적한 건데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 역할을 하셨던 박수현 대변인님, 예. 어제 대통령의 발언을 들은 많은 언론들은 오늘 아침에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결국 어제 연설 전만 하더라도 장관 후보자 중에 한두 명은 낙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류가 여당 내에 있었는데 대통령 발언 이후에 기류가 바뀐 것 같다. 오히려 모두 임명 강행하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많이 분석을 했는데 그렇게 봐야 하나요? 우선 첫 번째 대통령의 발언이 어떤 뜻인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 대통령 원론적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 임명을 강행하겠다 뜻이 아니라 아마 인지상정으로 생각해보면 자신이 추천한 후보자들이 국회에 나가서 능력 검증은 받을 시간이 없이 정말 도덕성 검증만 받고 뭐 도덕성 당연히 검증해야죠. 지금 김병민 비대위원 말씀대로 그것이 또 특히 업무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라면 더욱더 치열하게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능력 검증이라는 측면은 부각될 기회가 없었다. 그런 안타까움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뒤에 붙인 말씀 보면 제 판단이 다 옳다는 것이 아니라까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저 말씀하실 때 차제 아예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청문 제도의 개선에 대한 원론적 이야기. 2년 전에 국회 시정연설 때 오셔서 국회의장실에서 차담하실 때 그때 정말 간절하게 강조하셨던 청문제도 개선해달라는 예. 요청을 다시 한번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적 눈높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당 의원들의 의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이미 전달을 다 받으셨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하나 국회의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이 이 중에 한두 분 정도를 낙마시킬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온다면 추천한 사람으로서 그 인간적인 미안함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각각의 케이스를 들어서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 발탁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혹시 낙마를 했을 때 보면 이분들에 대한 그 어떤 여러 가지 입지를 좀 세워주고자 하는 그런 결과도 될 수 있거든요.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서 여당의 기류가 변한 것은 없습니다. 어제 의원총회 했는데 그런 것은 없었고 정확하게 국민의 의견을 잘 들은 의원들의 의견이 청와대에 전달이 될 거고 또 이미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대통령의 말씀은 청문제도 개선에 관한 그런 원론적 말씀이지 또 야당의 반대를 내가 무시하고 하겠다 이런 취지의 뜻은 전혀 아니다는 말씀을 그럼 드립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3명의 후보자 중에 3명을 다 통과시킬 수는 없다. 낙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역시 보신다는 의미인가요? 모든 가능성 다 열려 있죠. 대통령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문제이지 가능성 다 열려 있습니다. 이번에 윤태곤 실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박수현 전 대변인 말씀을 들어보면 대통령이 어제 야당이 비판한다고 그래서 검증 실패를 보지 않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이제 그 야당과 국민들의 비판이 있다 그러면 후보자를 일정 부분 낙마시킬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어제 굳이 그렇게까지 강하게 발언할 필요가 있었느냐. 네. 이런 지적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있겠죠. 흔히들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이러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긍정적으로 말하고 다만 점점점 하면 뒤에 핵심이고 앞에 부정적으로 말하고 다만 하면 뒤가 핵심인데 박수현 대변인의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대통령 말씀은 앞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다. 다만 점점점 뒤에 방점이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그냥 아침 기류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당에서는 만약에 이제 과거 같았으면은 뭐가 문제냐 뭐 청와대 의견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 문제 없다. 야당이 이제 정쟁 발목 잡게 하는 거다라고 강하게 나가면서 청와대 부담을 어느 정도 줄여주는 방향이라면은 아, 당정이 이렇게 좀 사실은 작전을 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당에서는 우리는 방패막이를 하지 않겠다. 예. 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청와대로 넘겼으니까 청와대가 오롯이 부담을 지게 되는데 청와대가 100% 부담을 지고 가게 될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리고 아침에 이제 조간신문들을 보면 저는 이제 그런 분류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흔히 이제 보수 매체, 진보 매체 예. 하는데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사설에서 거의 이제 똑같이 민심을 수용해야 된다. 대통령 인사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적시해 가지고 별도 사설로 그걸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가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대통령께서 이제 전문성에 대해 가지고는 이게 안 따진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참여정부 때부터 장관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15, 16년 됐죠. 예. 많은 청문회가 이루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낙마했는데 전문성 문제로 낙마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요. 국회에도 하루 만에 그 전문가들에 대한 전문성, 아니, 예를 들어 정치인 출신 장관이 이제 정무적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 따질 수는 있겠지만은 예. 이 전문가 출신 장관들의 그 전문성을 하루 만에 따지라는 것은 그거야말로 좀 무리다. 그거 예. 시스템을 이제 개편한다면 그걸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지 도덕성 검증을 낮추자라. 는 쪽으로 뭐 대통령도 그런 말씀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예. 그건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그 많은 장관들이 전문성에 문제가 없어서 전문성 부분으로 낙마한 게 아니라 예. 그 사실 검증할 수 있는 역량과 시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왜 니들은 전문성 검증 안 하냐라는 거는 조금 이게 현실과 안 맞다는 거죠. 예, 윤통 시장께서는 청문회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그것이 전문성을 더 검증하는 절차로 가야지 도덕성 검증을 낮추는 대로 가서는 되겠느냐 이런 지적까지 하셨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중에는 문자폭탄 관련된 얘기도 있었습니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문자폭탄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죠.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그 문자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라면 그 예의를 갖추고 상대를 배려하고 그 다음에 보다 공감받고 지지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아주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문자로 의견을 표현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예의를 갖춰야 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과거에 문자 폭탄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했었죠. 2017년 4월 대선 후보 당시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문자 폭탄이 큰 논란이 됐었고 안희정 후보 등이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 당시 대선 후보는 우리 경쟁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다 이렇게 두둔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문자 폭탄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어제는 의견 표현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지지자라면 예의를 갖춰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수현 전 대변인님 예. 이것도 역시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했을 때는 지난번 같이 양념 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두둔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하지만 다만 점점점에서 지지자라면 예의를 갖춰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걸 봐서는 또 오히려 지금의 문자 폭탄이 너무 강성 일반적으로 가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아니 발언 순서를 지금 박성래 변호사를 시켜야 될 순서에 저를 갑자기 시키셔서 정확한 입장을 가장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요. 그 문자라고 하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잖아요.
아주 굉장히 그 정책에 관한 의견을 정중하게 제안하는 문자들이 꽤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관계없이 무조건 욕설과 인격 모독에 가까운 이런 것들로 오는 문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두 가지 측면이 있으니까 대통령의 답변도 두 가지를 다 할 수밖에 없지요. 아마 양념이라고 하셨을 때도요. 그때도 그 욕설 같은 문자도 양념이라고 대통령이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네. 않다고 생각해요. 이쪽에 순기능을 하는 문자들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어제 말씀은 양쪽을 다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어제 정리를 잘 했다고 생각해요. SNS 시대에 어떤 그런 그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 정치인들은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는 측면도 당연히 있고, 그러나 그것이 어떤 예의에 어긋나고 욕설에 가까운 이런 문자라면 그건 안 된다는 걸 다 말씀하신 거죠. 2017년의 발언도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글쎄 이제 대통령께서 저런 말씀을 잘 정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우리 국민들도 지지자들도 저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 좀 자정하는 이런 노력을 함께 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 문자 폭탄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제기했던 민주당 내 의원이 있죠. 조응천 의원인데 어제 대통령 발언 이후 조 의원은 어떤 입장일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문자 폭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는 왜 말을 못하게 막고 주눅들게 만들고 정당 민주주의를 왜곡하냐. 솔직히 욕먹고 좋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너무 심하게 지금 나타나요. 동조하지 아니하면은 굉장히 폭력적으로 톤이 세게 막 가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의원들조차도 그렇게 됐는데 우리 다른 권리당원들 70만 되시는 분 중에 거의 대부분은 의견을 안 내고 계세요. 냈다가 고립됐다가. 예,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 아까 전에 대통령의 발언이 있는 만큼 이제 지지자들도 좀 더 자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줬었지만 조응천 의원 여전히 폭력적이다.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을 두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박성일 변호사님 지금 거의 강성 지지층의 일부 문자 폭탄은 폭력적이다. 이건 거의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의견으로까지 들리고 있어요. 예.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조응천 의원의 발언은 문 대통령의 어제 발표에도 불구하고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이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현재 SNS를 통한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통한 의사표현은 시대의 흐름이죠. 즉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 이 시대의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지층 중에는 분명히 강성 지지층도 있기 마련이고 국정 운영 과정에서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기회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의사 표현 방식이 반드시 인격 모독이나 욕설을 수반해야 강한 의사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설득력 있는 논리 개진과 그리고 일목요연한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강한 의사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도 일종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의사 표현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 문자 폭탄의 내용이 민주주의 역행하는 것 아닌가. 다른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의 의사를 제압해버리는 형태로 흘러간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문 대통령이 표현한 것처럼 일반 무당층, 중도층의 경우에는 민주당 내부에서 문자 폭탄 사례를 보고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고 오히려 등을 돌릴 수 있다. 이 문제를 계속해서 내버려 두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 문자 폭탄 문제에 대해서는 지지층 전반이 한 번 더 돌아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어제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많은 현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했었는데 이 문제만은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이렇게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 생각하고요. 기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문제만큼은 할 말이 없다.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죽비를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윤태곤 실장님. 그런데 오늘은 이제 언론에서 많이 이제 지적한 것은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성찰을 하는 그런 발언을 했지만 사실상 정책 기조 자체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유지할 것이다. 이런 발언도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순되는 건 아니냐.
부동산 민심이 보궐선거에서 민심이 부동산 정책이 변화를 요구했으면 정책지도 바뀌어야 될 텐데 이런 지적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어제 좀 어떻게가 빠지긴 했어요. 정말 문재인식 같이 한다. 근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면 그래, 자 어떻게인데 그게 빠졌는데 지금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당내에서 좀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종부세, 보유세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그 실수요자 대출은 좀 올려주는 쪽으로 잡혀 있고 나머지들은 이제 경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최근에도 당청 양쪽에서 다 이제 주도권은 좀 당이 가지고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한 만큼 당 쪽하고 이제 좀 당정 협의를 좀 더 밀도 있게 진행하지 않을까. 그 중에서 당 그리고 이제 차기 대선 주자 분들도 의견들을 막 내놓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좀 기울어지는 여지를 남겨놓은 것 같아요. 저는 어제 대통령께서.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에 대해서 야당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저희가 야당의 입장을 모아봤습니다. 반성은 없고 독선과 아집을 지속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와 같은 연설이었습니다. 대통령은 마치 혼자 다른 세상에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화자찬이 아니라 반성문을 내놓았어야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정사진이 아닌 슬픈 현실만 되새기게 하는 최악의 연설이었음에 실망감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그러신 것처럼 국민의힘뿐 아니라 정의당도 자화자찬이 아니라 반성문을 내놨어야 됐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는데 김병민 비대위원 네. 이제 앞으로 그럼 국정이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할 건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오히려 전국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네, 저는 굉장히 우려가 커진 기자회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죽비를 받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인식이라면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하고 말해왔던 국정 운영에 관련된 기조들을 적어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바꾸고 잘못한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반성과 인식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소득 주도 성장을 비롯해서 경제 정책과 현 정부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많은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과들을 나열하고 자화자찬하는 식의 대통령의 인식을 아마 지우기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삶과 민생에서 걱정과 고통에 쌓여 있다는 것이겠죠. 저는 조금 전에 정의당의 논평도 굉장히 좀 눈길을 많이 끌었는데요. 지금 현재 여전히 국회 앞에 가보면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이 천막을 깔아놓고 손실보상법 처리를 촉구하면서 여기서 먹고 자고 일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최승재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손실보상법 처리를 비롯해서 국민의 삶과 관련된 모든 일들의 총체적인 책임은 결국 현 정부에 있기 마련인데 남은 기간 동안 국민께 잘해왔고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적인 의미의 메시지를 낼 거라면 지금 집권 4년 차에 국민의 준엄한 민심을 과연 어떻게 인식했는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제 권력은 자연스럽게 미래 권력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렇더라도 부동산 문제부터 코로나 위기까지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대통령이 현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반성은 다시 한번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협치를 강조했었는데 어제 기자회견이 협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정선거 종합판대 상류 기소 얘기입니다. 조금 전 신문 브리핑에 살펴본 것처럼 1년 4개월 만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이 열렸습니다. 과연 이 사건 뭔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1년 4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렸는데 청와대와 검찰의 이제 주장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당선을 위해서 청와대 8개 부서가 동원돼서 송 시장의 당선을 도왔다. 이런 혐의로 기소를 한 겁니다. 구체 혐의는 첫 번째가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두 번째가 송철호 캠프의 공약 지원, 세 번째가 당내 경쟁자 매수, 이렇게 세 가지 혐의를 들어서 공소장에도 대통령이 35번이나 언급된다. 그리고 어제 피고인 석에는 청와대 전현직 인사 15명이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다시 정리하면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서 청와대 정무라인은 당내 경쟁자를 정리해주고 민정라인은 상대 당 후보였던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를 지시하고 그리고 정책 라인은 송철호 시장의 공약을 지원했다. 이렇게 지금 검찰은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박성호 변호사님, 먼저 이거 먼저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아요. 검찰이 피고인들을 기소한 게 지난해 1월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어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네. 1년 4개월 만에 열린 재판입니다. 네네. 통상적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 만에 재판이 열리는 경우도 있나요? 드물긴 합니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만 15명이고 쟁점이 상당히 복잡하다 보니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그동안 공판 준비기일이 6회에 걸쳐 진행되면서 1년 4개월 정도 시간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드디어 첫 정식 공판이 열리면서 피고인들이 법정에 출석하게 된 상황입니다. 사실 공판 준비기일 6회 진행 그리고 1년 이상의 공판 준비기일 진행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만 그 사정이 재판부에 있다고 확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에도 일정한 원인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상당히 많고 쟁점 정리 과정에서 특히 검찰이 기소를 해둔 다음 추가 수사를 위해 일부 기록에 대해서 연람 복사를 불허하게 되면서 이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간에 상당한 마찰이 지속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판부의 아쉬운 부분은 이 재판부에 사실 상당히 늦어진 재판 진행에 대해 여러모로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정치적인 해석을 자초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 기록 열람 복사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이 대립한다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검찰에 이러이러한 사정을 들어 기록 열람 복사를 해주지 못한다면 그 사유를 재판부에 충실히 소명하고 재판부가 판단해 빠른 재판을 위해 이 정도의 증거 기록 열람 복사는 허용해 주라는 명령을 충분히 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을 적절한 시기에 행사하지 못함으로 인해 재판이 상당히 늦어지게 됐고 이로 인해 정치적인 재판이 진행된다는 일각의 비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재판부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제 첫 정식 공판이 열린 만큼 앞으로의 재판을 통해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검찰과 피고인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먼저 검찰의 주장 다시 한번 살펴보고 피고인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은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상위 권력기관, 결국 청와대를 뜻하겠죠. 청와대가 동원한 부정선거 종합판이다. 청와대와 경찰이 송철호 시장 한 명 당선시키기 위해 한몸이 돼서 경쟁 상대인 김기현 후보, 당시 울산시장이었죠. 지금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인데 김기현 후보에 대한 표적 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이렇게 어제 주장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 신분이 된 울산시장 등은 뭐라고 항변했을까요? 그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혐의 부인합니다. 1년 4개월 만에 재판 받게 되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참 무리한 기소입니다. 소수의 정치 검찰이 억지로 끼워 맞춘 삼류 정치 소설이 기소라고 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없는 죄는 만들어내고 있는 죄는 덮었습니다.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고 검찰입니다. 검찰이 있는 부패 비리를 덮고 없는 하명 수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좀 전에 들으신 것처럼 피고인들은 울산시장은 삼류소설이다. 황운하 의원은 지금 법정에 설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검찰이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항변을 하고 있는데요. 윤태권 실장님, 사실 이 문제 만약에 정말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 그러면 사실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 재판 결과가 제가 앞서서도 문재인 정부의 평가와도 향후 평가도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재판이 왜 중요한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되게 다각도로 볼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임종석 전 실장 이제 기소가 안 돼. 임종석 실장이 이제 강하게 검찰 비판했는데 검찰 쪽은 하도 검찰을 이제 압박을 해대니까 그까지는 못 올라간 거지. 뭐 이런 식의 이제 뒷말도 하고 있는데 기억하시면은 사망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던 이제 수사관이 사망도 했었고 등장 인물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이제 청와대 최고 상급 기관이라고 말을 한 거는 결국 이제 대통령까지도 이제 겨냥이 되는 거죠. 대통령한테는 물론 기소를 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이제 형사적으로 이제 기소가 될 수도 없으니까 그렇게 간 것이고 아까 박성배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재판 하도 끌어가지고 이건 뭐 대법원장이 여기 그 판단을 통해 가지고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프레임까지 들어있고 거기다 그 판사님은 병가내고 가셨잖아요. 새 판사가 들어와가지고 재판한 건데 너무나 많이 엮여 있는 것들. 그래서 이게
이제 1심의 첫 공판 시작이니까 뭐 1심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조건 이건 2심, 3심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제 현 정부 임기가 이제 딱 1년 남았는데 아마 다음 정부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예. 대선 끝나고까지. 그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검찰 쪽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제가 취재를 해보면은 이 사건이 들어와가지고 되게 강하게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이제 그 제한이 가해졌지 않습니까? 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말하자면 여권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고 야권 말을 하는데 검찰은 많이 입을 닫고 있었어요. 동아일보가 예전에 이제 단독으로 공소장 보도한 건 있지만은. 예. 근데 재판이 진행이 되면 재판에서 많은 것들을 현출할 거다. 문자가 이렇게 오고 갔다. 카톡에서 이렇게 오고 갔다. 이메일을 우리가 압수수색한 게 이걸 보여주면은 분위기가 달라질 거다.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재판부에 그러니까 제출할 검찰이 이제 것이다. 갖고 있는데 예. 지금 이게 국민들은 못 봤던 거잖아요. 근데 예. 재판을 하면은 그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최종적 뭐 유무죄 판단 뒤에 있지만은 예. 그럼 이제 분위기가 바뀔 거다라는 게 이제 검찰 쪽의 이제 기대인 것 같고, 그다음 하나 더 짚고 싶은 것은 우리 뒤에 이슈도 많이 남았습니다만은 다시 뭔가 이게 서초동의 시간이 돼버렸다. 검찰 시간이 됐다. 그러니까 아니 법원, 예. 검찰 이 문제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뒤에 나오겠지만 이성윤 중앙지검장 이야기 있죠. 그리고 공수처 1호 사건도 공수처 처음에 뭐 검판사 뭐 윤석열 이러더니 엉뚱하게 조희영 교육감 예. 사건이 돼버렸죠. 이 서초동의 시간이 또 온 거예요. 네. 김영민 비대위원님, 예. 이 재판의 아마 1심 결과가 오늘 한 언론을 보니까 내년 3월 대선인데 그 즈음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재판이 내년 대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던데 비대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조금 더 이 사건을 질질 끄는 것이 아니라 보다 분명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불법이 있었는지 아닌지 여부를 밝혀야 됩니다. 아마 이 내용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었던 지점 한 가지를 꼽으라면요. 2018년도 지방선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2017년도 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을 겪으면서 대한민국 정말 국격이 추락하고 국민 모두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일어났던 과오들에 대해서 촛불 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러한 의심이나 의혹이 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크게 거리를 둬야 되는 게 매우 당연한 일이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 선고됐던 혐의 중에 하나는 새누리당에 대한 공천 개입 혐의가 있습니다. 선거 전반에 끼어들어서 청와대 권력이 영향력을 좌지우지했던 것이 아니라 자당 내에 있었던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만으로도 유죄가 선고가 됩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중차대한 일은 특정한 상대 정당에 분명한 유력 주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자를 찍어내기 위해서 청와대 권력이 직접 개입했다면 이것은 어떠한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민주주의를 향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에 대한 의혹과 의구심을 받고 있는 청와대라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국민 앞에서 빠른 재판에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적어도 이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을 뿐 거기에 대해서 보다 전격적으로 얘기하는 모습을 저는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공교롭게도 이 사건의 핵심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뭔가 나비 효과처럼 지금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권한대행 사령탑에 올라와 있는데요. 얼마 전에 김기현 원내대표랑 같이 식사를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들어봤습니다. 정말 참담할 정도로 그 당시 많은 수사들의 압박과 압수수색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느꼈던 비참한 심정은 어떻게 말할 수가 없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 무죄로 판명이 됩니다. 이미 선거 끝나고 다 낙선하고 온갖 상황 속에 대해서 이러한 프레임이 씌워지고 난 뒤에 도대체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건을 정리할 수 있는 모든 지름길들은 보다 빠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판 결과를 통해서 보다 정확하고 엄정한 국민들에게 많은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이 사건이 처음부터 관심을 끌었던 건 문재인 대통령과 송철호 울산시장의 특별한 관계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영상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송철호 후보님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그리고 저는 거의 뭐 평생의 동지입니다. 지난 대선 때는 북산 지역을 또 책임지셔서 제가 40%에 달하는 높은 득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저로서는
평생의 동지이면서 제가 정말 빚을 많이 지은 좀 고마운 분입니다. 정말 과거 노무현보다 정말 몇 배 더한 과거 송철호입니다.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은요? 우리 송철호 후보님의 당선을 보는 거예요. 네, 문재인 대통령 조금 전 보신 것처럼 가장 지금 하고 싶은 게 송철호 후보의 당선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동지다 이런 표현을 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커졌던 것 같은데 박수현 대변인님. 예. 이 의혹 제가 조금 전에도 문재인 정부의 평가가 연결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지금 앞으로 전망하십니까? 글쎄 하여튼 뭐 문재인 정부의 평가와 직결된다라고 하는 말에 일부 제가 동의를 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2014년에 그 송철호 후보의 사무실 선거사무소 개소식이나 그다음에 선거 캠페인 중에 그 당시 문재인 지금의 대통령이 가셔서 그 토크에서 했던 말씀이 선거사무소에 가서 그러면 당선되길 바란다고 하지 안 된다고 합니까? 근데 그런 과거의 말씀을 마치 지금 이런 상황과 같이 비교함으로써 마치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송철호 시장을 2018년에 내가 당선시키고 싶어 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예. 그 점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대변인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임기를 마치고 나서 가만히 그 시간을 생각해 보면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어요. 예. 제가 여러 사람에게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1년여 가까이 근무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대통령으로부터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하는 참모회의나 크든 작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이런 회의에서 선거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예. 나눈 적이 없고. 그래서 청와대가 이런 거를 원래 안 하나? 저는 뭐 그런 의문을 가졌는데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크든 작든 그런 모든 회의가 과거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록이 되고 녹음이 되고 녹화가 됩니다. 모든 것이. 예. 공식적이 아니라도.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다른 저러한 공작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재판부의 이 정권이 압력을 가해서 마치 1년 6개월 동안 이 재판을 예를 들어서 질질 끌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과 그런 의혹,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검찰의 재판부에 문재인 정부가 언제 압력 넣습니까?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넣으려고 하는 생각 갖고 있다면 조국이라고 하는 뭐 언론이 그러잖아요.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그분이 그렇게 수사를 받는데 압력 넣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들은 정말 어떤 의혹 제기에 불과한 것이고요. 이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든 재판부를 신뢰하고 또 기소한 검찰도 신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검찰의 주장이고 이 피고의 주장도 팽팽하게 맞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지 이것을 마치 정권이 개입해서 이런 것들을 선거에 개입했고 또 재판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수현 전 대변인은 청와대 경험을 들어서 청와대에서 모든 것들이 일거수일투족에 다 기록되는데 어떻게 감히 선거 개입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반론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검찰과 피고인 간의 굉장히 치열한 다툼이 앞으로 진행될 텐데 만약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이 사건 역시 진두지휘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야당은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입장일까요?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가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런 질문을 하자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에이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러면서 월성 원전 수사 등 여러 수사를 보더라도 이제 검찰은 청와대의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어제 밝혔습니다. 박성일 변호사님,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거론하는 게 법무부 차관이었기 때문이다. 이건 좀 글쎄 어떤 맞는 건지 일단 그것이 하나 궁금하고 조금 전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월성 원전 수사를 들면서 그 수사를 봐라.
검찰이 지금 청와대 눈치를 보느냐라고 항변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야당 등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일련의 사건들, 즉 이 청와대나 검찰이 대립하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도 일정한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고 그동안의 이 언급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김호수 전 차관의 태도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만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전 수사 등 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정치 권력에 눈치를 보지 않는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는데 사실 검찰이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나름 자신 있게 이어나가는 형태는 상당히 진일보했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예전과 달리 검찰이 충분히 수사를 이어나가는 반면 정치 권력도 직접적으로 이 검찰에 대해서 통제를 가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 직접적으로 통제를 가한다는 시도가 있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것도 일면 타당한 발언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치 권력도 더 이상 검찰의 통제를 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검찰도 정치 권력도 서로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이어나가야 하는 긴장 관계가 형성된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 상황은 국민들이 만들어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네. 윤통원 실장께서는 이 상황,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그러니까 청와대가 보좌했기 때보다는 검찰과 청와대가 지금 동등한 위치에서 지금 상황을 전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떻게 문 보십니까? 대통령하고 이제 정부가 촛불 정부, 적폐청산.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방송에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제 스트라이크 존을 확 넓혀놨다. 예. 그 스트라이크 존에는 나도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뭐 누구의 잘잘못 시스템을 떠나가지고 현실이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뭐 청와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내포되어 있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또 재밌는 게 있어요. 현 정부하고 검찰이 충돌했던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그다음 월성 원전, 그다음 예. 여기 이제 울산 사건 정도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요, 검찰이 기소를 항상 비서관까지 해요. 예. 이 정부 초기에 전병헌 정무수석, 그분은 이제 개인 비리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인 거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때도 균형 비서관까지는 잘못했는데 이분이 뭐 수석한테는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아나무사 이렇게 해가지고 예. 됐고, 월성도 보면은 딱 비서관까지는 확실하게 보고를 했는데 거기서 수석까지는 이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뭐 잘 모르겠고, 그리고 아까 제가 임종석 실장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보면은 울산 사건도 민정비서관도 나오고 사회정책 비서관도 나오고 다양한 파트의 비서관들이 나오는데 수석까지는 안 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저는 청와대에서 이렇게 뭐 시켰다고 절대 생각을 하지 않는데 검찰도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금도라고 해야 될지 눈치 보기라고 해야 될지, 그러니까 여전히 권력에 대한 수사들은 조심스러운 게 있다. 누가 시켜서가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렇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울산 사건에는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피고인에. 아, 그때는 그렇죠. 근데 수석이 아니었을 때일 겁니다. 이때는.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슈 두 번째 정리했고요. 오늘 가장 뜨거운 인물 3명을 선정해서 소개하는 핫쌈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인물들이 핫쌈 코너에 포함됐을까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오랜만에 등장한 홍준표 의원, 그리고 김태희 씨까지 오늘의 핫쌈에 선정됐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 때는 윤석열 전 총장을 두고 우리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두둔했었는데 어제도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떤 답변을 했을까요?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한 뒤에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대통령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윤석열 총장은 지금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그렇게 이제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 얘기 드린 것처럼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 때는 조금 다른 얘기를 했었죠. 그때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랬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는 차기 유력한 대선 주자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역시 박수현 대변인님 네. 저 의미도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던데 오늘 언론에 보니까 불쾌함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거 아니냐 윤 총장에 대해서 이런 해석도 있고 말 그대로 차기 유력 후보니까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렇게 한 거라는 해설도 있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언론은 여러 가지 해석 다 할 수 있죠. 재밌게 하는 건데 저 문재인 대통령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분석이고요. 대통령은 그렇게 그런 거를 숨겨서 대통령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하는 분이 아니고요. 저는 어제 저 답변하신 거 정말 지혜롭게 잘하셨다. 예. 어떤 말도 안 붙이고 윤석열 총장의 현재 위치를 또 국민께서 그만큼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왈가왈부할 위치가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선을 그은 것은 윤석열 총장의 현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말씀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현재 그대로 인정한 얘기다. 그럼요. 예. 그것이 국민의 뜻에 의해서 현재 나중에는 어떻게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국민의 지지를 그만큼 받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기 어떤 언급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원론적이고 정확하게 말씀을 잘 정리하셨다고 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질문을 두고 묻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대책위원장인데요. 어제 한 상가에서 나오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만남이 있었느냐, 모종의 접촉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윤석열에 대한 이야기 더 이상 내게 묻지 마라. 아무런 목적의식도 없는 사람인데 무조건 내가 먼저 관심을 갖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을 걷는데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아래서 비상대책위원을 하신 김병민 위원님. 네.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이 별의 순간 잡은 것 같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다가 최근에 많이 비판적이고 부정적이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일부 기사에는 플랜 B를 고민해야 된다. 이런 기사까지 나올 정도로요. 예. 입장이 많이 바뀌신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플랜 B에 대한 기사는 어떠한 출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김종인 위원장도 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현재까지는 정확한 기사가 아니다라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굉장히 많이 모였던 게 사실이고 또 그 모이는 흐름들이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검찰총장직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 흐름들을 쭉 이어갈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종인 전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별의 순간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 3월달 사람들이 윤 총장은 그만두고 나오지 않을 거야라는 전망이 지배적일 때 아마 방송에 나오는 많은 평론가들도 윤 총장 3월에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3월의 시간이 중요하다 별의 순간을 얘기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실제 3월에 검찰총장직을 전격적으로 그만두고 밖에 나오다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별의 순간을 언급하고 나왔던 모종의 일들 속에서 밖에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둘의 만남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과는 도대체 언제 만나는 거지 이런 기대감들이 모이는 것 같고요. 예. 또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를 하겠다고 아직 선언하지 않았고 하지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정치 세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마 국민의힘에는 들어올 공산들이 크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1순위가 김종인 위원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현재 자연인 신분으로 현재 있는 여러 가지 정국들을 지켜보고 있는 터라 본인이 먼저 직접 나서서 윤석열 총장을 만나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또 세상 사람들의 여러 가지 시기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비판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고 또 상상의 영역에서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일들이 있는 만큼 지금은 윤석열 전 총장과 그리고 차기 정권 교체를 연망하고 있는 많은 힘들이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는 국면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터라 내일, 모레, 언제 어떤 일들이 열려도 저는 좀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 재밌게 흥미롭게 지켜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하면 또 대척점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일 텐데요. 추 전 장관도 점점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 검찰, 언론 개혁 대신 민생에 집중한다. 그런 말은 개혁에 힘을 빼려는 반관계
이간질이라고 했죠. 반관계에 불과하다. 그러자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의 이 글을 호응하고 지지하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 송영길 대표를 향해서 추 전 장관 말 새겨들어라. 그러자 민주당 초선 의원은 추 전 장관 문파, 강성 지지층이겠죠. 기반으로 대선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 수도권 재선 의원은 이낙연, 정세균 등 문파들 지지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기존 후보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을 흡수하지 못하는 만큼 추 전 장관이 그 공간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민주당 초선 의원, 추 전 장관 출마 선언하면 윤 전 총장과의 리턴 매치다. 지난해 1년 동안 추, 윤 갈등 다시 제기될 것이다. 재현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럴수록 윤 전 총장은 손 안 대고 보수층 지지 끌어당기는 반사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합니다. 윤태권 전 시장님, 추미애 전 장관이 점점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여러 메시지를 내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민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혁에 더 속도를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송영길 지도부 아무래도 민생 문제도 집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저렇게 태클을 거는 그것이 오히려 본인이 대선 출마를 위한 정지 작업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공간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요. 송영길 지도부뿐만 아니라 뭐 지금 이제 민주당의 흔히들 빅3라고 하는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이분들도 결은 약간씩은 다르지만은 민생, 청년 뭐 이런 쪽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거지 검찰, 언론개혁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어제 문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 뭐 야당의 이제 박한 평가도 있지만은 제가 제일 저는 관심 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민주당에서 지금 송영길의 길과 김용민의 길이 있다면 대통령 어제 분위기는 완전히 송영길의 길 지금 지도부하고 예를 들어서 미세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권주자, 지도부, 청와대가 사실은 다 한 방향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거예요. 큰 방향성으로 볼 때는 그러면은 그 다른 방향에 대항은 비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공간이. 그럼 이제 추미애 장관은 그 빈 공간을 충분히 노릴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전체 민주당이 가려고 하는 방향하고 그 개인의 이제 정치적인 목표하고 좀 일치돼 가지고 윈윈이 될 것이냐. 그게 이제 좀 어그러지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럼 추미애 대표 전 장관이나 그 뭐 문파 이런 분들 왜 청와대에다 말 안 해요? 검찰개혁, 언론개혁 빨리 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는. 뭐 예를 들어 송영길 대표 같으면 저는 약간 속으로 그런 억울함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나한테만 자꾸 그래. 대권주자들이나 청와대한테는 말하지 않고.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뭐 보수층 윤석열 총장의 뭐 반사이익 같은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제 보는 거겠죠. 네. 이번에 핫상 두 번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돌아온 홍준표 의원인데요. 지난해 3월 탈당을 했었죠. 1년여 만에 복당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 음성 한번 들어보시죠. 밖에서 머문 지난 1년 동안은 제 정치 역정과 부족함을 깨달아보는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당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당 여부는 당원과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일부 의원들이 아마 초선 의원들 중에서는 상당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겁니다. 겪어보지도 않았고. 그 당시에 반대편에서 덮어씌운 막말 프레임 하나 가지고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복당 문제는 당원들이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김병인 비대위원 지도부시니까 어제 복당 절차 밟겠다. 복당을 냈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복당을 냈는지 모르겠지만 지도부 내에서 논의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제 오전에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있었지만 기자회견은 그 이후에 있었던 점심 가까운 시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차기 지도부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 김종인 위원장 체제에서 있었던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의 여러 가지 복당 시도 움직임들의 여론들이 있었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홍준표 전 대표가 그렇게 열심히 두드렸던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비판 여론들, 그리고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을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직격했던 분이 아마 홍준표 전 대표였던 거로 저는 명백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준표 전 대표가 당에 들어오고 김종인 위원장 비대위 조기 종식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똘똘 과거에 있는 모습으로 퇴행하면서 보궐선거를 치렀으면 그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의 정치 활동은 굉장히 자유로운 역할이고 일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지가 투철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4.7 보궐선거의 국민의 기대를 바탕으로 정권 교체를 위한 길에 쭉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국민의힘의 과정에서도 여전히 윤석열 전 총장이나 유력한 대권 주자들의 힘이 모이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선뜻 들어오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국면에 홍준표 전 대표의 복당으로 과거로 퇴행하는 듯한 대권 주자의 모습들이 우리 당에 비춰지게 되면 바깥에서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문들의 틈은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전체적인 여론을 고려해서 국민의힘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많은 지지층들의 한결같은 여망은 오직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당이 어떻게 변화하는 것인가, 이게 저는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 아닐까 싶고요. 그 본질에 맞추어서 여러 정치인들이 많은 의견들을 모으는 과정들이 이제 국민의힘에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상당한 설전들이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미 홍준표 의원과 당권 선언을 한 초선 의원 간에 굉장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과의 논쟁인데요. 그제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먼저 쏘아붙입니다. 정계 입문 1년밖에 안 되는 분이 당 대표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다. 일찍 핀 꽃은 일찍 시든다.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그랬더니 김웅 의원 이렇게 받아칩니다. 저는 매화처럼 살겠다. 아마 칼바람도 피는 매화처럼 살겠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시들지 않는 조화로 사시라. 이렇게 강하게 반박을 합니다. 그러자 홍준표 의원 다시 철부지가 세상 모르고 날뛰면 꾸짖는 것이 어른의 도리다. 위아래 없이 막가는 정치. 부디 자중하라. 이렇게 지적을 하자 김웅 의원 또다시 반격을 합니다. 선배님 말 한마디에 당 이미지 폭락. 생생하다. 소금도 오래되면 곰팡이가 난다. 이렇게 지적한 건데요. 홍준표 의원, 김웅 의원 설전 방송에서 이어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몇몇 리더들께서 정말 마음속에 있는 흉말을 그냥 막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선거를 망치고 이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당을 생각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들어오실 수 있는 것이지 당에 물어보실 게 아니고 그분들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당원들이 별로 원하지 않을 겁니다. 논쟁하면 할수록 김웅 의원 표가 없어질 겁니다. 전당대회에서. 선배를 물어뜯는다고 해서 정치판에서 자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특정 선배를 하나 물고 늘어짐으로써 한번 올라와 보겠다. 나는 그거 정치판에서 성공한 일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네, 홍준표 의원은 김웅 의원을 향해서 선배를 물어뜯는다고 정치판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김웅 의원은 또 반대로 홍준표 의원도 선배를 물어뜯지 않느냐라고 또 뭐 지적하기도 합니다. 박준호 대변인님, 예. 이 논쟁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글쎄, 그 홍준표 의원께서 국민의힘의 지도자가 되고자 입당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을 통해서 국가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하시는 분인데 과연 국가의 지도자가 될 준비를 지금 1년 2개월 만에 복당 신청을 했는데 하셨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국가의 지도자가 될 준비를 하셨는가가 굉장히 의심스러워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당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설전하고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보일 위치가 아니시죠. 지금 국민은 코로나로 고통받고 계시고 정말 경제 어려운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지도자로서의 메시지 또 품어주시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셔야 될 때 그렇게 하신다면 복당 시켜달라고 안 해도 복당 시킬 거요 국민의힘에서 예. 네, 이런 것인데 어쨌든 뭐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두 분이 논쟁을 보면서 김웅 의원이 1승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1승이죠? 같이 검사 출신을 했지만 예. 김웅 의원은 바로
작가라는 또 직업을 거쳐서 정치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검사 내전이라는 책을 썼었죠.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역시 비유를 하는데 김웅 의원이 한 수이다 이런 느낌을 제가 가졌고요. 그리고 홍준표 의원께서 정치 입문하신 게 연세가 몇 살 때인지 아십니까? 40대일 거예요. 예. 그렇죠? 김웅 의원 지금 51살일 겁니다. 당신이 정치할 때 40대 하셔놓고 김웅 의원 50대인데 그걸 애들 치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홍준표 의원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가의 지도자가 될 준비를 하시고 그런 발언과 행동을 하시면 국민의힘에서 입당 안 시킬 도리가 없다. 그 준비하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수현 전 대변인의 개인 의견 들어봤고요. 홍준표 의원의 또 반론이 있으면 저희가 또 충실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핫쌈 세 번째 순서입니다. 억소리 나는 연예인들의 건물 재테크 뉴스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비의 여인 김태희 씨입니다. 2014년 6월 달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을 132억 원에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3월에 매각을 했는데 203억 원에 매각을 해서 6년 9개월 만에 71억 원의 시세 차익을 봤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와 김태희 씨 부동산 재테크의 달인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가수 B 씨 역시 2008년도에 강남구에 있는 한 노후 건물을 168억 원에 매입을 해서 2017년 재건축으로 현재 465억 원의 평가가 껑충 뛰었다는 겁니다. 건물의 가치가요. 김태희, B 부부, 한남동, 청남동, 이태원 등지에 400억 원대 부동산 보유, 두 부부 자산 800억 원대로 추정된다. 지금 이렇게 서울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박선 변호사님, 물론 뭐 연예인들이 건물 재테크를 하는 것, 그리고 부동산 시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건물의 가격도 많이 올라갔겠지만, 한편으로는 저희 방송을 보시는 영끌을 해도 다 끌어모아서 사도 집안치에 사기 어려운 그런 청년들도 많을 텐데, 이런 기사, 이런 뉴스 접하면 약간 상대적 박탈감도 좀 느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김태희 씨가 최근에 매도한 이 건물이 코로나19 사태 중에 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면서 임대료를 50% 감면한 건물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최근에 건물을 매각한 이유, 아마 임대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이는데, 보통은 건물을 매입할 시에 온전히 본인 자산보다는 그에 대해서 대출금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죠. 그 대출금 이자보다는 임대 수익률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판단하에 매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스타라면 저 정도 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일반 시민들도 성실하게 자기 일을 수행해 나가다 보면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부동산을 통해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한 20년 전에는 꿈꿔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2030 세대들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현재 위치에서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저 자산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마련할 수 없는 자산이라는 생각을 가질만 합니다. 이 사회적 구조, 고착화되는 사회적 구조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상당히 크게 느낄 만하고, 이 부분은 각자 개인의 책임으로 남겨두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 앞으로 상당한 사회적 갈등으로 진행될 수 있는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가기관이 좀 더 머리를 맞대서 그 해결 방안을 장기적으로라도 도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B 씨, 김태희 씨 부부 선행도 많이 한다는 점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 지금 만나보시죠. 현실이 된 피고인 중앙지검장 소식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두고 운명의 시간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운명의 시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비껴간 것 같습니다. 어제 수사심의위원회 결과 지금 들어보시죠. 저희로서는 지금 피의자의 입장이신데요. 피의자가 무슨 지위에 있어서 어떤 처지에 있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성윤 검사장을 기소하는 것입니다.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이 했습니다. 수사 계속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급 금지 사건을 수사하려 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 지금 이 의혹으로 기소 유기에 있었던 이성윤 중앙지검장, 어제 대검 수사심의원이 열렸었는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 수사 중단 및 기소 의결을 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미 수사가 충분히 됐다.
이제 재판에 넘겨도 된다. 이렇게 외부 수사심의위원들은 판단한 겁니다. 수사위원 13명 중에 8명이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불기소 권고는 4명, 기권은 1명이 있습니다. 과반 이상이 기소를 권고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르면 오늘 수원지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예정입니다. 조선일보의 한 재경지검 검찰 간부는 이 지검장이 정권에 충성하다가 투사부팽될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평하기도 했습니다. 박서연 변호사님, 어제 저희가 이제 운명의 기로에 섰다 했는데 결국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고 그 수사를 봤을 때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를 못하도록 한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러니 재판에 넘겨라. 이렇게 판단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 결론이 수사 중단이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즉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도 없다는 판단이 다수였고 기소 의견도 다수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기소를 하라는 의견이 다수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수사심의위원회가 도입된 이유는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통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5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전국 최대 조직인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이 사실 자신의 조직, 즉 수사에 대해서 믿기 어렵다,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 예외로 마련된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검찰은 이미 기소 의견을 밝힌 상황이고 수사심의위원회에 동일한 결론이 있는 만큼 기소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 단계에서 치열하게 싸워 나가야 하겠죠. 그렇지만 수사 단계에서 자신이 던질 수 있는 승부수는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검찰총장 후보 추천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두고 자신의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수장으로 임명하겠느냐라는 일각의 의견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승부수가 무위로 돌아갔고 자신의 어떠한 그 승진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이 승부수가 악수로 작용한 결과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충수사였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김학의 전 불법 출금 사건 관련해서 수원지검이 여러 차례 소환 통보를 했었지만 소환에 불응했었죠. 그러나 어제 대검 수사심의위원회는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이 지검장 측은 어제 심의위원들에게 수사가 미진해서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과의 대질이 필요하다. 또 이 사건의 기소권은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에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한 것으로 동아일보가 취재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A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안 받겠다고 버티더니 직접 후배 검사 앞에서 무죄 변론한다는 것은 오로지 본인 이익만 생각한 것 아니냐.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의 검찰 2인자가 후배 검사들 앞에서 본인의 무죄 변론하겠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막장 드라마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현 대변인님, 글쎄요 뭐 본인이 자신의 방어권 행사하는 것 자체를 뭐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후배 검사들이 볼 때 검찰에서 수사하는 건 불응하면서 그러면서 심의위원회는 직접 출석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게 오히려 좀 모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내용이 어땠던가를 차치하고 그 형식적인 면만 보면 사실은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본인은 무죄를 주장을 했습니다만 외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수심위에서 그것도 표차가 많이 난 걸로 알고 있어요. 8대 4입니까? 그렇죠. 그 정도 됐죠. 기소 의견이요. 기소 의견이 꽤 많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보면 검찰의 기소 의견이 타당하다는 것이 이제 간접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후배 검사들 앞에서 본인이 직접 무죄 변론을 했다라고 하는 모양새가 좀 뭐 어색하죠. 그래서 아까 우리 박성배 변호사 말대로 이 문제는 이제 재판 과정을 뭐 지켜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뭐 하는 것이 옳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건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는 아까 이제 그 조선일보에서 이 지검장을 놓고 정권에 충성하다가 토사구팽되었다 이걸 놓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분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문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을 금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현행법 위반 의혹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대로 하면 되는데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라고 하는 것이 설사 현행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국민법에는 저는 이것이 뭐 그렇게 위반된다 보질 않거든요. 예. 만약 그걸 불법 출국하는 거를 어떤 조치도 못하고 놓쳤다. 그럼 국민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부분에 관련된 것이지 이 정권에 충성했다. 나는 이 사건만 놓고 본다면 그리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사건과 연루가 돼 유죄가 된다면 그것은 정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상식과 일반 상식에 충성하고 지키려다 한 것이지 그것이 왜 정권에 충성하다 토사구팽된 겁니까? 지금 검찰은 법의 절차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 정권에 충성하다가 토사구팽 됐다는 것인데 예. 이 문제가 어떻게 정권에 충성할 문제입니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니까 네. 그 조선일보의 분석은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윤태곤 열차님, 저는 이걸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제목도 현실화된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 이렇게 했는데 헌정사상 서울중앙지검장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된 거는 처음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조금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또 토사구팽이의 문제가 아니라 예. 제일 답답한 사람은 본인이겠죠. 이성윤 씨. 그렇겠죠. 그럼 이제 예. 두 번째, 세 번째로 이거 골머리가 아플 사람은 누구일 것이냐? 박범계 장관. 그리고 뭐 검찰총장은 청문회를 거쳐야 되지만은 뭐 되지 않겠어요. 제 느낌에는 뭐 김호수도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자가 제일 머리가 아프게 되는 거죠. 뭐 본인이 먼저 거치를 좀 결정을 해주면은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이분에 대해 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할 거냐. 그리고 처리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중앙지검장이 비면은 중앙지검장을 또 누군가 시켜야 되잖아요. 그 또 누구를 시킬 거냐. 네. 나는 이제 머리가 이제 아파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일보 프레임이나 약간 뭐 야권에서 보는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보자면은 지금까지 방패였다 정권에 예. 그쪽의 프레임. 근데 방패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 떠나가지고 명확한 거는 짐이 된 거는 명확한 거예요. 과거에 방패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는 짐이 현 돼버린 정부의 거죠. 짐이 됐다. 그렇죠. 예. 지금 윤태곤 실장께서 현 정부의 짐이 됐다. 본인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기를 아마 정권도 원할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인 분석을 하셨는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정치 편향성이 높은 분도 마찬가지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분은 이성윤 위원장으로 이해해도 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검찰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할 것으로 알렸는데 이 지검장 어떤 선택을 할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이슈 살펴보시죠. 백신 접종에 대한 정당한 평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접종 속도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11월 집단 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현재 백신을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날인 9일, 일요일이긴 했지만 신규 1차 접종자가 전국에 단 3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유가 지난달 정부가 300만 명 접종을 목표로 접종을 진행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1차 접종에 2차 접종분을 끌어다 사용하면서 현장에서 지금 사실상 1차 접종이 중단됐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병윤 비대위원님, 현장에서는 지금 1차 접종이 사실상 중단됐다. 그래서 더 이상 지금 접종을 하려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정당하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얘기는 지금 현재 정당하게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렇게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백신 공급 확보 실패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반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야당의 비판, 국민적 비판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코로나 백신 확보 잘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는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4.7 보궐선거 앞두고 전국에 붙인 현수막 혹시 기억하십니까?
전 국민에 대한 백신 무료 접종이 시작된다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자화자찬성 성격의 민주당의 현수막이 저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모더나 CEO와 전격적으로 통화하면서 2, 4분기부터 모더나 백신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들어온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나가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5월달 2, 4분기 중반에 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더나 백신은 구경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여기에 대해서도 2, 4분기가 아니라 후반기로 넘어가게 되는 측면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부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화이자 백신 2천만 회분 공급 대통령과 청와대가 안정적으로 들여올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고 국민도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은 1차 접종 물량마저 끌어다가 지금 현재 2차 접종을 할 수 없는 상태로서 많은 사람들의 백신 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게 된 것이 지금 오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겠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첫째, 둘째, 셋째 가장 중요한 상황을 꼽으라면 코로나19에 대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 백신을 안정적으로 접종하고 이를 통한 집단 면역을 달성시키고 그를 통한 경제 회복에 나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백신에 대한 안정적 접종에 나서기 위한 국민 신뢰도 확보하고 또 더더군다나 정부를 믿으면서 같이 국민들이 단합하는 과정들을 걷기 위해서는 야당도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날 그토록 외쳤던 문재인 정부 백신 확보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외쳤던 상황에 대해서 부족했던 것은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의 길에 희망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도 그렇고 대통령의 인식에서는 잘 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언론 탓, 야당 탓으로 귀겨지는 모습을 보이는 건 전혀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선현 대변인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난달까지 목표치를 잘 달성을 했죠. 그렇지만 일시적으로라도 어쨌든 지금 2차분까지 당겨서 1차 접종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1차 접종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 건 사실인데 대통령이 어제 차질 없는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소 현장과는 거리가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런 것이 계획에 다 잡혀 있었던 것이라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우리 김병민 PD는 내가 야당 탓, 언론 탓 안 할 테니까 자 설명을 들어보세요. 어느 나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1차 접종만으로 예방 효과가 얼마 나오냐면 86.7%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빨리 1차 접종을 쭉 끌어다 맞추는 것이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수급 불균형이 다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백신이 부족한 것 지적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우리 현실에 맞게 다 설계가 되어 있다는 말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1차 접종만으로 86, 7%의 예방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1차 접종을 쭉 끌어서 집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3주 후에 화이자 같은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곧 1차 접종을 중단하고 2차 접종에 집중을 하는 것인데 왜 2차 접종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이것은 초저온 냉동고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접종센터가 지금 현재에서만 있는데 257군데가 있는데 이것도 계속 확충되고 현재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백신이 뭐 더 많으면 좋겠지만 확보가 안정적으로 되고는 있지만 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렇게 계획을 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5월 첫째 주, 둘째 주의 상황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셋째 주부터는 다시 1차 접종이 시작이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그때까지 한번 지켜보시죠. 그때도 아마 1차 접종이 백신이 없어 못한다면 정부가 이 문제는 사과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백신 수급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과 별개로 해서 많은 국민들은 과연 백신을 맞아도 별 이상이 없는 건지 이상 반응에 대한 걱정이 큰데요. 어제 정부가 새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오는 17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죠. 백신 접종하고 중증 이상 반응이 발생을 하면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요. 인과성이 불충분해도 다시 얘기해서 인과성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특히나 시행 이전 접종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인과성 부족, 근거 부족으로 보상 범위에 포함이 안 된 중증 이상 반응 환자를 지원하고 그리고 그런 지원을 강화하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박성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이 이상 반응이 오더라도 그것이
백신 접종과 연관성을 설명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지원을 못 받았는데 이제 앞으로 지원받을 길이 열렸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의학상 인과관계 입증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인과관계가 입증될 때까지 배상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국민들의 백신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상당히 시의적절하게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지침 시행 전에 접종을 받은 경우에도 소급해 적용한다. 이 부분도 상당히 시의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그 지원 대상을 중증 환자에 한정했습니다. 예. 제가 추정컨대는 그동안 백신 접종으로 인한 경증 환자의 비율이 96.4%고 중증 환자의 비율은 3.6%였습니다. 중증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일단은 당장 배상을 받지 못하면 온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중증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예산상 부담을 덜고 예. 나아가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인과성에 더 심한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일단은 중증 환자에 대해서만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판단할 수 있는 지침으로 보이는데 이 지침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백신 불신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일지 지켜보면서 그 지침을 바꿔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백신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9시 15분 어김없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